31살의 봄, 서지우는 서울로 돌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왔다기보다 떠밀려 왔다는 표현이 맞았다. 부산에서 다니던 작은 출판사가 문을 닫았고 반년 동안 이력서를 130통쯤 넣은 끝에 겨우 서울의 한 편집 대행사에 계약직 자리를 얻었다. 월급은 부산에서 받던 것보다 조금 나았지만 서울의 방값은 조금이 아니라 몇 배로 나빴다. 지우는 통장 잔고를 12번쯤 확인한 끝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반지하이거나 아니면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부동산 앱을 뒤지던 어느 밤 마포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있는 그 집을 발견했을 때 지우는 사기가 아닐까 3번쯤 의심했다. 방 2개에 거실이 딸린 구옥 빌라 3층, 볕이 잘 들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8분.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절반이었다. 사진 속 창문으로는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지우는 그 벚나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나중에 스스로에게 변명하곤 했다. 중개인은 김 소장이라는 50대 남자였다. 말이 빠르고 웃음이 해패다. 집주인이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싸게 내놓은 거라고, 이런 매물은 하루면 나간다고. 김 소장은 지우의 등을 떠밀듯 계약을 재촉했다. 지우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영상통화도 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보였다. 보증금 대부분은 은행 대출로 채웠다. 잔금을 치른 날 김 소장은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말했다. 복 들어올 집이에요, 아가씨. 잘 사세요. 이사 날은 4월 초의 토요일이었다. 지우는 용달차 한 대 분량의 짐을 들고 골목을 올라갔다. 벚나무는 사진보다 실제로 훨씬 근사했고 절반쯤 꽃이 피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서서 그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좋은 예감 같은 것이 가슴 어딘가를 스쳤다. 그 예감은 3층 문을 열고 들어간 지 정확히 10초 만에 산산조각났다. 집 안에는 이미 짐이 있었다. 지우의 짐이 아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낯선 회색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걸려 있었으며 주방에는 처음 보는 커피 머신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남자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3초쯤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남자가 먼저 물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그건 제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우는 손에 든 상자를 꽉 쥐었다. 여기 제 집이에요. 오늘 이사 왔어요. 남자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키가 컸다.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어딘가 예민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이사요? 여긴 제가 지난달부터 살고 있는 집인데요.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소리예요? 저 여기 전세 계약했어요. 오늘 잔금까지 다 치렀다고요. 전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도 전세 계약했습니다. 3월이에요. 두 사람은 가짜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거실 바닥에 2장의 계약서가 나란히 놓였다. 같은 주소, 같은 집주인 이름, 같은 부동산. 김 소장의 도장이 두 계약서 모두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른 것은 계약 날짜와 세입자의 이름뿐이었다. 서지우, 그리고 강태호. 이중 계약이네요. 강태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거 사기예요.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은행에서 빌린 돈, 부산에서부터 끌어모은 돈, 10년 가까이 모은 전부가 그 계약서 한 장에 들어있었다. 김 소장한테 전화해요. 지금 당장. 강태호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아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지우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걸어보았다. 결과는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벚나무 그림자가 창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좋은 예감 따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뒤로 이어진 몇 시간은 악몽 같았다.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간판만 남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셔터가 반쯤 내려진 유리문 너머로 빈 책상과 굴러다니는 종이 몇 장만 보였다. 옆 가게 아주머니는 어제까지 있던 사람들이 밤사이 짐을 다 빼서 나갔다고 했다. 강태호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지우는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영상통화까지 했던 그 남자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진술서를 썼다. 담당 형사는 익숙하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다. 요즘 이런 이중계약 사기 많습니다. 브로커가 등기부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거나 아예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형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수사는 하겠지만 솔직히 돈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갈 곳이 없었다. 지우는 부산에 원룸을 이미 뺐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강태호는 회사 근처에 살던 오피스텔 계약을 정리하고 이 집으로 옮겨온 참이었다. 두 사람 다 오늘 밤 당장 몸을 디 곳이 이 집뿐이었다. 저는 안방 쓸게요. 지우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먼저 잔금 치른 게 저예요, 오늘. 저는 지난달부터 여기 살았습니다. 강태호가 반박했다. 짐도 다 여기 있고요. 그쪽 짐이 여기 있든 말든 그것도 사기 계약이잖아요. 당신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10분쯤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지우가 작은 방을, 강태호가 거실 소파를 쓰기로 했다. 안방은 잠정적으로 비워두기로 했다. 어차피 며칠이면 정리될 거라고 두 사람 다 그렇게 믿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각자 갈 길을 가면 된다고. 그날 밤 지우는 작은 방에 이불도 없이 웅크려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벽 너머 거실에서 강태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와 한 집에서 자게 될 줄은 오늘 아침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커피 냄새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니 강태호가 그 반짝이는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잔 2개에 커피를 따르고 있다가 지우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한 잔을 내밀었다. 드세요. 어차피 물은 끓였으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커피는 뜻밖에도 맛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아침 햇살이 벚나무 가지 사이로 부서져 들어왔다. 규칙을 정합시다. 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사람 같았다. 어차피 당분간은 같이 있어야 하니까요. 첫째, 서로의 공간은 침범하지 않는다. 둘째, 생활비는 반씩 부담한다. 셋째, 냉장고는 칸을 나눠 쓴다. 넷째, 지우가 덧붙였다. 이 상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강태호가 눈썹을 들어 올렸다. 그건 왜요? 지우는 커피 잔잔을 감싸쥐었다. 생각해봐요. 30 넘은 남녀가 사기당해서 한 집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 우리 가족. 특히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알면 심장마비 와요. 부산에서 당장 올라올 거예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저도 알려지면 곤란해요.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한 위치라서. 그는 잠깐 뜸을 들였다. 저는 게임 회사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합니다. 강태호예요. 서지우예요. 편집 대행사에서 일해요. 계약직이지만.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렇게 된 이상 잘 부탁드려요, 룸메이트님. 강태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것이 지우가 본 그의 첫 미소였다. 동거의 첫 주는 재난의 연속이었다.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이 극과 극이었다. 강태호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고 물건은 각도까지 맞춰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아침잠이 많았고 물건을 쓴 자리에 그대로 두는 편이었다. 강태호는 지우가 소파에 벗어둔 카디건을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고 지우는 강태호가 자신의 머그컵 손잡이 방향까지 통일해 정리해 놓은 것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첫 번째 큰 싸움은 냉장고에서 터졌다. 지우가 사둔 딸기 우유를 강태호가 무심코 마셔버린 것이다. 칸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지우가 빈 우유갑을 흔들며 따졌다. 이건 명백히 제 칸에 있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서 그냥. 강태호가 드물게 당황했다. 똑같은 걸로 사다 놓을게요. 됐어요. 그냥 앞으로 조심해요. 지우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 낯선 동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지쳐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딸기 우유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포스트잇 한 장. 미안합니다. 앞으로 냉장고 경계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강태호. 반듯한 글씨였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이 사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고 그날 처음 생각했다. 두 사람의 거짓말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2주쯤 뒤였다. 지우의 회사 동료 미나가 갑자기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한 것이다. 지우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들이 선물이라며 화분을 사들고 오겠다는 거였다. 지우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 강태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내일 저녁에 회사 동료가 와요. 1시간만, 딱 1시간만 어디 나가 있어 줄 수 있어요? 강태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제 집이기도 한데요. 알아요, 아는데 부탁이에요. 남자랑 같이 산다고 소문나면 회사에서 저 정말 곤란해져요. 강태호는 한숨을 쉬더니 노트북을 덮었다. 조건이 있어요. 이번엔 제가 나가 있을 테니 다음에 제 후배가 놀러 올 땐 당신이 협조해 주세요. 콜? 지우는 안도했다. 하지만 계획은 언제나 어긋나는 법이었다. 다음 날 저녁 미나가 예정보다 30분 일찍 도착했고 하필 그때 강태호는 미처 나가지 못한 채 화장실에 있었다. 미나가 거실을 둘러보다 소파 옆에 놓인 남성용 러닝화를 발견했다. 지우야, 이거 웬 남자 신발이야?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거 오빠 거. 우리 사촌 오빠가 잠깐 집 맡겨놓고 갔어.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강태호가 나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지우는 눈을 질끈 감고 싶었다. 그런데 강태호가 태연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지우 사촌 오빠 강태호입니다. 짐 좀 정리하러 왔다가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됐네요. 미나는 별 의심 없이 악수를 받았다. 아, 사촌 오빠시구나. 어쩐지 두 분 하나도 안 닮으셨다 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지우는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처음으로 강태호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미나가 돌아간 뒤 지우는 강태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강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촌 오빠 역할 생각보다 할만하던데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얼음 같던 공기가 아주 조금 녹아내렸다. 봄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강태호는 지우가 아침에 약하다는 걸 알고 조깅해서 돌아오는 길에 빵을 사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강태호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는 걸 알고 함께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덜 매운 걸로 골랐다. 두 사람은 냉장고 경계선을 여전히 지켰지만 어느샌가 서로의 칸에 넘어온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늘어났다. 지우는 강태호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을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그의 팀은 매일 야근이었다. 어느 새벽 지우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둔 채 잠들어 있는 강태호를 발견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획서가 띄어져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다. 늘 반듯하고 예민하던 사람이 잠든 얼굴은 뜻밖의 앳되되어 보였다. 지우는 자기 방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강태호가 살짝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지우는 조용히 노트북을 절전 모드로 바꾸고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지우가 좋아하는 크림빵과 함께 포스트잇이 놓여 있었다. 담요 고마웠어요, 강. 지우는 그 포스트잇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 안에 딸기 우유 포스트잇과 나란히 넣어두었다. 5월의 어느 주말 강태호의 후배 준서가 집에 놀러왔다. 약속대로 이번엔 지우가 협조할 차례였다. 준서는 강태호의 회사 후배로 눈치가 빠르고 입이 가벼운 스타일이었다. 지우는 강태호의 여자친구인 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기를 시작하자 예상보다 훨씬 어색했다. 준서가 저녁 내내 두 사람의 관계를 캐물었기 때문이다. 형,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준서가 치킨을 뜯으며 물었다. 강태호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개로, 강태호가 말했다.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지우가 동시에 말했다. 두 사람의 대답이 어긋났다. 준서가 눈을 가늘게 떴다. 지우는 재빨리 수습했다.
소개받아서 그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렇지, 오빠? 지우가 강태호의 발을 슬쩍 잡았다. 강태호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소개로 만나서 카페에서. 준서는 여전히 미신쩍은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시험하려는 듯 계속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결국 준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우가 속삭였다. 저 후배 눈치 장난 아니에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요? 강태호가 속삭였다. 준서가 돌아왔을 때 지우는 자연스럽게 강태호의 어깨에 기댔다. 강태호의 몸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다. 준서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다. 에이, 두 분 사이 좋으시네. 아까는 왜 그렇게 어색하셨대? 지우는 강태호의 어깨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지우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다. 연기일 뿐이야. 그냥 연기. 준서가 돌아간 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호가 먼저 헛기침을 했다. 아까는 수고했어요. 오빠도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다 두 사람 다 오빠라는 호칭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깨닫고 잠시 멈칫했다. 6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 오는 날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집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어느 주말 저녁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갑자기 정전이 됐다. 온 동네가 어둠에 잠겼다. 지우는 어둠을 무서워했다. 어릴 때 부산집에서 태풍으로 밤새 정전됐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다. 지우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지우 씨, 괜찮아요? 강태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양초 찾았어요. 거실로 나올래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지우는 그의 손전등 불빛을 따라 거실로 나갔다. 강태호는 식탁 위에 양초 몇 개를 켜두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세차게 들렸다. 어릴 때 태풍 때문에 정전된 적이 있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 뒤로 어두운 게 무서워요. 바보 같죠? 안 바보 같아요. 강태호가 말했다. 저는 천둥이 무서워요. 아직도. 그가 살짝 웃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던 날 밖에 엄청난 천둥이 쳤거든요. 그 뒤로 천둥 소리만 들으면 그날이 생각나요. 지우는 처음으로 강태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촛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강태호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다. 그래서 스스로 완벽해지려 애썼고 그 강박이 지금의 예민한 성격을 만들었다고. 지우는 부산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고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다고 했다. 이번 사기로 잃은 돈 대부분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에서 빌린 것이라 어머니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저 사실 매일 밤 무서워요. 지우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매일 그 생각뿐이에요. 강태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돌려받을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변호사도 좋은 사람으로 알아봤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지우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고 동시에 강태호도 움찔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무서움을 나누자 무서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새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무렵 사건의 진전이 있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경찰이 사기 브로커 일당 중 한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거실에서 얼싸안을 뻔했다가 어색하게 하이파이브로 마무리했다. 손바닥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다 잠깐 손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곧 복잡한 감정을 불러왔다. 만약 돈을 돌려받으면 이 동거도 끝난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그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동시에 스쳤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여름의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지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목소리도 어두워 보이자 걱정이 된 어머니가 아무 예고 없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어머니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지우는 회사에 있었다. 지우는 강태호에게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비상, 우리 엄마가 지금 집 앞이래요. 남자 물건 다 숨겨야 해요. 강태호는 마침 재택근무 중이었다. 그는 20분 만에 자신의 물건 대부분을 안방 옷장과 작은 방 구석에 숨겨 넣었다. 커피 머신도 러닝화도 남성용 세면도구도. 지우가 회사에서 급히 조퇴하고 달려왔을 때 집은 마치 여자 혼자 사는 집처럼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강태호 본인은 근처 카페로 피신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흡족해했다. 집 좋네. 볕도 잘 들고 우리 딸 서울에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 지우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다. 사실은 사기를 당했다고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매일 밤 무섭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한 것이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강태호에게 오늘 밤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강태호는 알겠다고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날 밤 강태호가 급히 챙긴다고 미처 숨기지 못한 물건이 하나 있었다. 욕실 선반에 놓인 남성용 면도기였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러 들어간 어머니가 그 면도기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면도기를 들고 나왔다. 지우야, 이게 뭐니? 지우의 얼굴이 하얘졌다. 온갖 변명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기를 당한 것, 낯선 남자와 함께 살게 된 것, 매일 밤 무서웠던 것,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 전부. 지우는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지우를 끌어안았다. 바보 같은 것,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엄마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 돈은 또 벌면 돼. 우리 딸이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게 더 마음 아프지. 지우는 어머니 품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무서운 밤마다 힘든 순간마다 곁에 강태호가 있었다. 촛불 아래에서 함께 무서움을 나눴던 그 사람이. 어머니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 지우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 면도기 주인 어떤 사람이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예민하고 까칠한데 알고 보면 되게 따뜻해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네 표정 보니 알겠다. 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기차에 오르기 전 딸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무서울 땐 혼자 있지 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소중한 거야. 어머니가 떠난 그날 저녁 강태호가 찜질방에서 돌아왔다. 지우는 그에게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태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많이 혼나셨어요? 아니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소중한 거래요. 지우는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서지우 씨, 강태호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 호칭 없이 대화했다. 냉장고의 경계선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주말이면 함께 벚나무 아래 골목을 산책했다. 여름의 벚나무는 꽃 대신 무성한 초록잎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것이 그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동질감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강태호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모의 이혼을 지켜보며 자란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신뢰하지 못했다. 게다가 두 사람의 동거는 애초에 사기라는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강태호는 경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호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그가 기획한 게임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어 축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강태호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후배들의 권유에 못 이겨 꽤 마셨다. 자정이 넘어 그가 만취해서 집에 돌아왔다. 지우는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다 깜빡 잠들어 있었다. 현관문 소리에 지우가 깼다. 강태호가 벽에 기대 신발을 벗으려 애쓰고 있었다. 많이 마셨네요. 지우가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강태호에게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났다. 그는 지우에게 몸을 기댔다. 평소에 반듯하고 절제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우야, 강태호가 중얼거렸다. 취해서 혀가 꼬여 있었다. 나 사실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지우가 그를 소파에 앉히며 물었다. 돈 돌려받으면 너 갈 거잖아. 나 다시 혼자 되는 거잖아. 강태호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나 이제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어. 너 때문에. 지우의 손이 멈췄다. 강태호는 이미 잠이 든 것 같았다. 취중의 말이었다. 어쩌면 아침이면 기억조차 못할 말. 하지만 지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지우는 잠든 강태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나도요. 나도 무서워요.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깼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장국을 끓여 내밀었다. 강태호는 미안해하며 국그릇을 받았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결정적인 소식이 왔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검거된 브로커에게서 압류한 자금과 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짐을 덜어주는 금액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축하해야 할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드디어 끝났네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게요. 강태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이제 각자 집을 알아봐야겠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견디기 힘든 침묵이었다. 지우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태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날 밤 아무도 진심을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각자 부동산 앱을 뒤지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가 다시 예전처럼 서먹해졌다. 함께 저녁을 먹는 일도 산책하는 일도 줄었다. 마치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별의 예감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눌렀다. 지우가 먼저 집을 구했다.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그 소식을 들은 강태호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사 전날 밤 지우는 짐을 싸며 자꾸 손이 멈췄다. 이 집에서의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딸기 우유 6개, 담요, 촛불 아래의 대화, 사촌오빠 연기, 여자친구 연기, 어머니의 방문, 그리고 취중의 고백까지. 이사날 아침이 밝았다. 용달차가 골목에 도착했다. 지우의 짐이 하나 둘 실렸다. 강태호는 짐 옮기는 것을 묵묵히 도왔다. 두 사람은 별말이 없었다. 마지막 상자를 실은 뒤 두 사람은 벚나무 아래에 마주섰다. 처음 이 집에 왔던 그날처럼.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덕분에 무서운 밤들 잘 감겼어요. 저도요. 강태호가 말했다.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손을 놓기가 아쉬웠지만 놓아야 했다. 지우가 용달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강태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우야. 지우가 돌아보았다. 강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큰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내가 취해서 한 말 기억나요. 사실 다 기억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다고 너 때문이라고 했던 말, 그거 진심이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다. 나는 사랑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보면서 그건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랑 지내면서 매일 아침 당신이 늦잠 자는 거, 물건 아무 데나 두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좋아졌어요. 당신이 없는 집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강태호가 지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건 사기당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착각이 아니에요. 나는 서지우, 당신을 좋아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웃음과 함께. 바보, 지우가 말했다. 왜 이제야 말해요. 나 이사 다 했는데. 그럼 강태호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기대가 떠올랐다. 나도요.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나도 오빠 좋아해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촛불 아래에서 오빠가 천둥 무서워한다고 말했던 그날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벚나무 아래에서 마주보고 웃었다. 용달차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 지우는 서둘러 기사에게 다가가 짐을 다시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강태호가 어리둥절해했다. 뭐 하는 거예요? 안 가요. 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원룸 계약 위약금 물더라도 취소할래요. 나는 여기 이 벚나무 있는 집에서 오빠랑 계속 살래요. 이번엔 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강태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지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벚나무 잎사귀가 여름바람에 사각거렸다. 골목 안 오래된 빌라 3층. 사기로 시작된 그 이상한 동거는 이렇게 두 사람이 진짜로 선택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진짜 계약서를 새로 썼다. 이번엔 제대로 된 부동산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올린 계약서였다. 벚나무가 붉게 물들어가던 어느 날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강태호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그 면도기 주인이구나. 언제 부산에 한번 내려와라. 겨울이 오고 벚나무가 앙상해질 무렵 지우와 강태호는 여전히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강태호가 조깅해서 돌아오는 길에 크림빵을 사왔고 지우는 여전히 늦잠을 잤다. 강태호는 여전히 물건을 각도까지 맞춰 정리했고 지우는 여전히 카디건을 소파에 벗어두었다. 하지만 이제 강태호는 지우의 카디건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는 대신 그것을 소파에 곱게 개어두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다시 봄이 왔다. 벚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꽃이 핀 나무를 바라보았다. 기억나요? 지우가 물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나 저 벚나무 때문에 이 집 계약했었는데. 나도요. 강태호가 웃었다. 사실 나도 저 나무 보고 결정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어쩌면 그 사기꾼 김 소장이 두 사람에게 준 유일한 진실은 이 벚나무 한 그루였는지도 몰랐다. 복 들어올 집이에요. 김 소장의 그 말이 이상하게도 결국 맞아 떨어진 셈이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한 지붕 아래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집이 된 두 사람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